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쓰는 이문재라고 합니다. 오늘 10월의 문학 이 시리즈 중에 하나로 제가 여기 참여하게 된 것을 일단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이 기념관 쪽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이번 시리즈 제목이 낮고 작은 것들의 연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주제를 보고 아주 반갑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반가운 이유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높고 큰 것들이 아니라 낮고 작고 여리고 아픈 병든 그런 작은 존재들이 모여야만 지금과 다른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체코에서 벨벳 혁명이 일어났죠. 그 벨벳 혁명의 주역이자 이제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바칠라프 하벨인데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체제 시절에 희곡 작가로 활동을 했지만 이제 반체제 인사로 탄압을 받던 분인데 이제 1980년대 후반 이제 동국관이 무너지면서 이제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셨고 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었을 때 또 체코의 초대 대통령을 하셨습니다. 희곡 작가였죠. 희곡 작가. 문학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천 도덕 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중에 뭐 기억나는 게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을 신처럼 모셔야 한다. 그래서 그 기존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랬죠. 가능성의 예술. 그런데 이분은 하벨은 불가능의 예술이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 그러면서 이분이 높이 평가했던 그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는 낮고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힘없는 자들의 힘, 파워 오브 파워리스라는 멋진 말을 했어요. 힘없는 자들의 힘. 그래서 이 낮고 작은 것들의 연대 이 주제를 보고 반가웠고요. 안타까운 점은 과연 지금 낮고 작은 것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그물코처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건 제가 시를 쓰면서 갖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뭐 함석헌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의 그 민주주의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선배님들이 평생 그 맞서왔던 붙들고 있던 화두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낮고 작은 것들의 연대라는 큰 주제 아래서 공감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어떤 뜻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감 능력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이해하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서너 편의 시를 들고 왔는데요. 이 시는 이제 한 편은 백석 시인의 시고요. 잘 아시죠? 백석 시인은. 한 편은 김종삼 시인의 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8원이라는 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원.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선행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연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밭구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350리, 묘향산 150리, 묘향산 어dim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힘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백석 시인이 아마 1930년대 중반쯤 써서 발표한 시입니다. 8호는 이제 평안북도쯤 되는 거기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입니다. 8호는. 그 8월이라는 지명에 한겨울에 이제 내지인 주재소장이나 내지인은 일본 사람이고 주재소는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죠. 거기에서 식모살이 하던 어린 소녀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묘향산에 있는 삼촌네 집으로 떠나는 그 한 장면입니다. 이 시는 뭐 한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걸 영화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메라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앞부분은 그냥 그야말로 다큐멘터리처럼 그 8원 버스 정류장에서 아침에 벌어지는 아주 짧은 한순간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버스 승합차가 열리고 진진초록 새저고리를 입은 여자아이가 올라오는데 이제 손등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창 밖에는 그 내지인 파출소 그 식구들 한때 같이 살았겠죠. 밥을 해주고 아이도 봐주고 빨래도 해주던. 그런데 서로 울어요. 헤어지니까. 근데 그 사연은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의 후반부죠. 텅 빈 차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이게 아마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하자면 시인 백석이었을 거예요. 우연히 그 버스 안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이 시는 지금까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감 능력이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상상력이죠.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아주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이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그 어린 여자아이가 묘향산 삼촌네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 1935년에 이 시를 썼다면 1925년생쯤 됐을 텐데 6.25가 났을 때 이 소녀는 25살. 이미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 만일에 피란을 내려왔으면 전쟁을 어떻게 겪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2차적이고 수동적이었던 독자를 두 번째 시인으로 만드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그런데 이 상상력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하는 만큼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8원이라는 이 짧은 시는 이게 대하 장편 소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소녀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만일에 19살, 17살에 결혼을 해서 살다가 전쟁이 나서 피란을 내려왔다. 피란을 내려와서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그것만 따라가도 장편 소설이 되겠죠. 또 하나,
또 하나. 이 내지인 주재소장, 이 일본 경찰의 딸, 이 우리 지금 묘양산으로 간 그 소녀하고 비슷한 나이일 텐데 이들은 해방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일본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상상을 하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두 번째로 시를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독자가 새로운 시인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내가 그 소녀가 되어 식모살이를 했던 소녀가 되어보는 것. 또 내지인 주재소장의 딸이 되어보는 것. 또 하나는 텅 빈 차 한 구석에 앉아있던 백석이 되어보는 것. 그러면 이 시의 크기, 깊이, 높이, 넓이가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묘양산으로 혼자 떠나는 이 여자아이는 1920년대에 태어난 아이는 여자아이는 우리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시인의 입장에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엔 그 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낮고 작은 것들이 연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공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비슷한 시기에 김종삼 시인이 쓴 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장편 2라는 시인데요. 이건 더 짧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장편 2.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십전 균일상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이것도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니까 좀 전에 읽었던 백석의 8원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근데 백석 시인도 어떤 자신의 감정을 좀 절제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어떤 장면만 보여주는 스타일인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김종삼 시인은 그거보다 더 감정을 절제합니다. 아예 자기 감정을 시에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진 한 장 딱, 한 몇 초 되는 동영상 한 컷을 딱 던져주고 그 다음부터는 읽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시치미를 뚝 떼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시절에 서울 청계천에는 그러니까 10점만 내면 그냥 밥 한 상이 나오는, 메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요즘으로 치면 백반이겠죠. 그게 나오는 그런 밥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그 밥집 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창 안에서, 밥집 안에서 주인이 보았겠죠. 그 한눈에 봐도 거지인데다가 또 두 사람은 앞을 못 보는 거죠.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뭐 충분히 여러 선생님들이 상상하실 거예요.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택시도 못 탔어요. 안 태워줬어요. 특히 오전에, 아침에는. 뭐 가게도 잘 안 받아줬죠. 뭐 마수거리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오면 오늘 장사 망쳤다. 그러면서 다 내쫓았습니다. 근데 1930년대, 40년대는 그보다 정도가 훨씬 심했겠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빨리 사라져라. 그런데 태연했어요. 어린 소녀가. 그러면서 10전짜리 2개를 보여줬습니다. 10전짜리. 그래서 저는 이 시를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너희들이 상상해서 이어 써라 그래요. 이어 쓰라고. 그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도 좀 전에 읽었던 8원처럼 이 장편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프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 장면만 놓고 볼 때 지금 어린 소녀 하나에 앞을 못 보는 어머니 아버지 세 식구잖아요. 세 식구. 그런데 밥값이 20전이에요. 그럼 2인분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 영감이 내쳤을 수도 있어요.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재수 없다고. 응? 밥을 못 먹었을 수도 있고 만일에 주인 영감이 그 돈을 보고 그리고 어버이 생일이라고 하니까 그 효심이 지극하구나 해서 식당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또 그 안에 분명히 다른 손님들이 있었을 텐데 그 손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 학생들은 10명 중에 한 7명은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어갑니다. 그 주인 영감이 그래도 따뜻한 마음씨가 있어서 이 거지 일가를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밥을 배불리 먹였다. 그렇게 상상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정반대로 아마 몰매를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 안에 일본 경찰이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그래도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함, 죄책감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밥값을 대신 다 내주고 나갔다. 뭐 이런 그 상상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원이나 이 장편 2 같은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누구든 독자에서 시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뇌가 갖고 있는 가소성이란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가소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 뇌의 시냅스, 신경세포가 어떤 외부로부터 반복적인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난 상상력이 부족해. 그건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상상력을 담당하는 그 시냅스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의 근육이라고 바꿔서 말하는데 생각의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하고 그 방식이 똑같아요. 우리 근육은 어떤 특정 부위를 특정한 자세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을 하면 바로 근육이 생기죠. 바로 생깁니다. 며칠 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근육은 사라져 버려요. 우리 뇌의 구조 또 뇌의 활동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를 읽으면서 제가 지금 거칠게나마 안내해 드린 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자꾸 상상을 하면 상상한 만큼 우리 뇌의 생각의 근육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주변에 나는 시는 정말 어려워. 시는 못 읽겠어. 그런 분들은 바로 이런 시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처럼 그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툭툭 던져 드려 보세요. 야, 이 초록색 그 식모하던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주인 영감은 어떻게 했을까? 이 거지 소녀는 20전을 어디서 구했을까? 어떻게 구했을까? 그 안 못 보는 두 어버이는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2인분이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만큼 우리 상상력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제는 낮고 작은 것들의 연대를 위한 공감 능력 회복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
겸상이라는 시인데요. 겸상. 이경숙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절대 이것도 어려운 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시입니다. 겸상. 겸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 시를 처음 보았을 때, 겸상했을 때는 혼밥,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났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겸상은 제가 한 7년, 8년 전에 생일에 관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 생일. 53번째 생일인가. 그때 이 겸상, 나한테 생일이란 무엇이냐. 생일은 내가 나의 죽음하고 겸상을 하는 날이다. 이런 좀 과격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격하거나 무슨 대단히 비관적인 그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죽음도 같이 태어났구나. 그런 그러니까 깊지 않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도 썼지만 내가 죽어야 내 죽음도 죽겠구나. 내가 53살 53번째 되는 생일날 받은 이 밥상은 그래서 살아있는 나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3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아온 내 죽음도 오늘 생일상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53년 동안 내 곁에서 함께 살아온 나의 죽음아, 고맙고 미안하다. 이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겸상하면 전 그 시가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 시는 오늘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한 그 공감하고 관련해서 또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시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겸상. 늦은 밤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는다. 팔팔 끓이지 못한 하루가 퉁퉁 불어터진 면발 같은 날. 엉거주춤 서서 창밖 보며 젓가락으로 면발 건져 올릴 때. 컵라면, 삼각김밥, 볶음김치,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어깨에 나란히 하는 남자. 창밖으로 와르르 쏟아지는 별 보며 외간 남자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는 밤. 몸속에 별들이 와 박힌 탓일까. 말도 안 되게 그의 각진 밥알과 면발이 궁금해진다. 등 뒤 바코드 찍히는 소리 들으며 그가 허겁지겁 먹지 않도록 나란히 서서 오래도록 젓가락을 들고 있었다. 3년으로 된 길지 않은 시고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으로 어떤 사실화,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저는 이 시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어떻게,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편의점이 없으면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방학 기간이죠. 강화도에 조그만 방을 하나 빌려서 한 달 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살이. 그때 제가 편의점의 위상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한 달 살 동안 바로 옆에 이제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편의점이 이제 엄마구나. 편의점이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엄마 역할, 부엌 역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음식 냉장고로구나. 그런 걸 강화도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하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리에게 편리한 것 같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낮과 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증거. 그 선진국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편의점에서 먼저 들어가서 컵라면을 먹는 이 시의 화자, 중년 여성이겠죠. 아니면 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 여성도 결국 혼자 사는 독거 청년일 거예요. 가족이 있다면 늦은 밤에 편의점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진 않겠죠. 그런데 팔팔 끓이지 못한 하루예요. 그리고 퉁퉁 불어터진 면발 같은 날이에요. 뭐 보람차거나 의미 있는 날이 아니겠죠. 누군가로부터 또 상처를 받거나 또 아니면 계획했던 일이 그릇되고 또 약속이 어긋나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와서 컵라면, 삼각김밥, 볶음김치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도 가족이 없겠죠.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날은 어떤 특별한 날이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두 1인 가구가 맞는 거예요. 두 1인 가구. 두 독거들이 맞는 거예요. 두 독거들이.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서로 더 거리를 두거나 못 본 척하죠. 민망해하거나. 뭐 속으로는 그러겠죠. 아, 너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당신도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했구나. 당신도 비정규직이구나. 뭐 이런 동병상련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드러내진 않죠. 드러내면 큰일 나는 경우죠. 근데 이 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두 번째 연에 창밖으로 와르르 쏟아지는 별이 있다는 별. 이 별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시 속의 여자분이 이 시 속의 남자분을 그렇게 공감하고 배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별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 아니에요, 우주. 하늘, 우주. 저는 뭐 전적으로 저의 사적인 견해지만 이 시를 그야말로 좋은 시로 만든 결정적인 요소가 이거라고 봐요. 창밖으로 와르르 쏟아지는 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늦은 밤에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혼자 허기를 채워야 하지만 지금 이 우주를 보라, 이게 우주.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이 우주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왜소한가, 이런 그 어떤 인식이 생기면 겸손하게 되죠, 겸손. 저는 오늘의 주제인 이 공감의 첫 번째 요소, 전제라고 할까? 겸손이라고 봅니다, 겸손. 네. 겸손의 대상이 뭐냐? 저는 이 천지 자연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나보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건 대부분 겸손이라기보다는 그 힘이 없는 거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겠죠, 방어. 근데 우리는 자연 앞에서는, 우주 앞에서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편의점에 먼저 와서 컵라면을 먹던 이 젊은 여성이 이 우주에 대한 감수성,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감수성이 낯선 남자에게로도 이게 투사가 된 것이 아닌가. 보세요. 그 바로 다음 행에 몸속으로 별들이 와 박힌 탓일까. 이건 제 식대로 해석을 하면 이 저 하늘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저 우주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낮고 작은 것들이 왜 연대를 해야 하느냐. 그 낮고 작은 것들이 연대해서
그럼 뭐 어떤 가치를 어떤 세상을 추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번 10월의 문학의 아주 중심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낮고 작은 것들은 연대하지 않으면, 서로 손을 잡지 않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정의롭지 못한 힘들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세 편의 짧은 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는 시를 나의 어떤 나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집 안에서 그 활자에서 나의 것으로 좀 만들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아니라 시인과 독자,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2차적인 독자가 아니라 시인들이 발표한 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두 번째 시인, 새로운 시인이 되는 독자가 되자.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고요. 두 번째 시인, 새로운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우다 보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내 이웃, 또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잘잘못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작고 낮은 대로 살다가 그냥 이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시가 그 시를 읽는 여러분들께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구. 이를테면 뭐 징검다리나 사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 학교나 문학교실에서 시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시는 그 자체로 목적이다. 근데 저는 시가 좀 도구처럼 쓰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검다리처럼 밝고 지금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또 시가 사다리처럼 쓰여서 여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시의 사회적 역할이 그런 쪽으로 좀 이동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세 편의 시가 이게 사다리 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시인이 되는 것. 이때 말하는 시인은 이렇게 시를 실제로 쓰는 시인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근육을 많이 키우는 것. 생각의 근육을 키우면 이른바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생기겠죠. 근데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거기에는 내가 없어요. 무수한 다른 타인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건 결국은 나를 둘러싼 무수한 관계를 다시 읽어내는 것이고요. 그 관계를 다시 읽어내려면 공감 능력이 있지 않으면 그 관계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지금은 시집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를 찾아서 볼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시를 읽고 그걸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넓혀 가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 세 편을 가지고 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시를 통한 공감 능력의 회복, 또 시를 통한 공감 능력의 이런 확산은 나 자신의 그 실존적인 삶은 물론이고 우리 미래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를 읽으실 때 이 시가 과연 나의 공감 능력을 얼만큼 일깨워 주느냐, 이런 그 기준으로 시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또 새로운 좋은 시를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를 통해서 시를 매개로 해서 낮고 작은 것들이 왜 손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공감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두서없는 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